예, 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저기 북토크가 2시간으로 예정돼 있어서요. 근데 지금 방금 점심 드시고 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강연을 빨리 하고요. 잠시 주무시고 그리고 김겨울 작가님께서 재미있게 북토크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저기 제목이 한국 SF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국문과 전공이 아니고 문예 창작이나 문학 창작에 대한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려면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국 SF로 했는데요. SF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가 포항공대이기 때문에 이공계 전공을 하시는 분들하고 포항 일반 시민 여러분들하고 사이에 SF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SF는 여기 제목에 보시듯이 장르문학인데 결국은 대중문화의 일부입니다. 한국 SF는 대중문화 중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발달하기 시작한 분야인데요. 대중문화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거죠. 이 대장금 나오기 전에 태어나신 분들, 아니 대장금 나온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굳이 이 20년 전에 대장금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하면 한류라는 그 열풍을 일으킨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금을 가지고 왔어요. 대장금은 아시아권이나 뭐 영미권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서만 한류 열풍을 일으킨 게 아니고 아랍권까지 휩쓸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대장금이 2000년, 2001년 이때 방영될 때만 해도 한국 컨텐츠가 외국에 팔려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걸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한국인 자신들의 자신감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미국인 배우들이,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안에서 미국인 캐릭터들이 방탄소년단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문화가 외국에 진출한다는 사실 자체가 별로 놀라운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게 성공하는가가 더 초점을,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고, 문화는 당연히 팔려 나가는 것이고 또 문화는 당연히 수입돼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교류가 별로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문화, 이 모든 것이 다 대중문화인데 뭐 대중문화란 그래서 비교적 표준화되고 동질화된 이쯤에서 이제 잠이 오시는 것이죠. 다수의 인구에게 호소력을 주도록 계획된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의 총칭이고 뭐 일반적인 대중문화 이렇게 되는 건데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최대한 쉽게 최대한 접근 장벽 낮게 최대한 많이 팔리도록 계획돼서 구성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 20세기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형태였고 지금은 인터넷 같은 형태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서 폭넓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준이 낮다 는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려야 하기 때문에 말초적이다. 가장 많은 대중한테 사랑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극적이다, 선정적이다, 싸구려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건 아주 최근의 일이고요.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데는 과학기술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1번은 교육의 보편화고요. 20세기 이전에 19세기까지는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그게 왜 좋은지 알고 미술을 보면서 감상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교육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는데 20세기 이후에는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다 글은 읽고 쓸 수 있고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이런 곡 한 번은 들어봤고 미술 시간에 저런 거 하나 정도는 배워봤고 이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한테 낯설지 않게 됐고요. 그랬다가 1997년에 인터넷이 발명이 됐고, 그러면서 2011년에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즐기고 싶은 문화 상품을 언제나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즐기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서 대중문화를 즐긴다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고 생활의 사실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여러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한꺼번에 주고받을 수 있다 보니까 대중문화의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대중문화의 분야도 확장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은 오락성은,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휴식을 주고 힐링을 주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이 거친 세상을 다시 대면할 힘을 주기 때문에 개인이 문화적으로 다시 기운을 차리고 관점을 넓히고 성장하고 힐링하고 치유하는 그 모든 것이 대중문화가 가지는 힘이다. 그리고 외국의 대중문화의 경우에는 많이 접하고 자주 접하고 즐기는 외국의 대중문화에 친근감을 가지면 그걸 생산한 나라에도 친근감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라는 것이 외교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논문을 제가 봤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논문에서 가지고 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한글은 뭐 세종대왕이 뭐 몇 년에 창제하셨고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음악과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면 저 영화에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거나, 방탄소년단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에미상을 또 수상을 하셨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봤더니 미국의 그 대중가요 협회에서 K-팝 아티스트 부문을 새로 설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의 한류라는 말도 이제는 좀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은 이 페북은 그 지금 이걸 열면 재밌을까? 예, 이분은 폴란드 작가님이신데요. 예, 지금 소리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소리가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고요. Tak, to znaczy, że szczury Wrocławia wyjdą w Korei Południowej. Smacznego. 예, 그래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 지금 우리 학교는을 보시면 3월 달에 이런 걸 본인 페북에 직접 올리셨는데, 저 로베르트 슈미트 선생님은 1980년대부터 폴란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SF 작가님이시고요. 폴란드에서 가장 잘 팔리는 SF 작가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저분의 좀비 소설을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대박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저분의 좀비 소설 브로츠와프의 쥐들이라는 걸 제가 번역하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페북에 올리신 영상인데요. 보시면 신라면을 드시면서 김치라면을 드시면서 한국 좀비 넷플릭스 그 컨텐츠를 뒤에다가 틀어놓고 그 브로츠와프의 쥐들이 한국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선명하고 확실한 거죠. 김치라면과 좀비. 그리고 이게 한국인들도 웃으면서 수긍할 수 있는 한국의 이미지잖아요. 이게 너무 정확한 한국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국 사람한테 폴란드 SF에 대해서 저렇게 선명한 이미지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저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다 모든 폴란드인이 다 공감할 만한 선명한 이미지를 떠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여러 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경로는 대중매체인 거예요. 대중매체 중에서도 팬데믹 시기에 넷플릭스의 힘이 굉장히 컸겠죠. 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저 슈미트 선생님이 제가 이번에 폴란드 갔을 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 브로트호프의 쥐들이 한국에 번역이 돼서 한국 영화로 각색돼서 영화화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되는 게 아니고, 폴란드 영화로 만들어져서 한국에 수입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번역돼서 책이 출간되면 그걸 한국 좀비 영화로 각색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좀비들은 빠르대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의 그 문화 생산력에 대해서도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중문화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게 제가 올해 저의 SF가 아닌 환상 공포 소설집이 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 오른 다음에 한국 장르 문학이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게 그러면서 마치 저 혼자 어디서 뿅 튀어나와서 이렇게 외국에서 문학상 후보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써주시는 언론이 되게 많았는데, 물론 저를 그렇게 훌륭하게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대중문화의 힘이 벌써 이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뿅 튀어나오기 전에 이미 한국 대중문화는 주로 영상과 노래와 뭐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문학 부문에 있어서도 제가 뿅 튀어나오기 전에 SF 작가님들이 이미 영어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언어로 진출을 해 계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검색해서 찾아내기 쉬운 게 영어라서 영어로 번역된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듀나 작가님은 이 고전적인 화면을 기억하시는 연식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얘가 1994년 정도에 나온 20세기의 그 인터넷의 전신인 PC통신의 화면인데요. PC통신 중에서도 뭐 PC통신 하이텔도 있고 나우누리도 있고 천리안도 있었는데, 그런 그 제공자마다, 그러니까 통신사마다 환타지 동호회 혹은 SF 동호회가 하나씩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영도 작가님이 그런 PC통신의 환상문학 동호회에서 데뷔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계를 휩쓸고 계시고, 그리고 이영도 작가님보다 조금 몇 년 뒤에, 제가 엄밀히 말해서 SF가 아니라서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전민희 작가님이 또 아시아를 휩쓰셨죠. 300만 부를 파는 기염을 토하시면서 애장판 따로 나오고 하드커버 양장판 따로 나오고, 막 전민희 작가님이 사인회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 전날부터 가서 텐트 치고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 열성 팬들을 거느리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저 환타지 동호회 혹은 SF 동호회가 한국 환상문학과 SF 발전에 굉장한 역할을 했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SF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드 SF라고 하는 과학기술적 관점 혹은 가능한 과학적 원리나 기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과학이나 기술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인간의 삶이나 인간 존재의 조건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혹은 변화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 작가님으로 아직까지 활동하면서 지금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하신 분이 듀나 작가님인데, 듀나 작가님은 아무도 정체를 몰라요.
예, 이것이 과학소설 작가연대 공식 이 토끼가 공식 프로필 사진이었는데요.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2기 대표를 맡아서 고생해 주셨고요. 그리고 PC통신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성별을 밝히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본명은 물론이고 성별도 밝히지 않고 연령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정체는 전혀 밝히지 않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대중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익명으로 비대면으로 출판사와 소통하고 비대면으로 독자와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였기 때문에, 이 화면은 고색 창연해 보이지만 그냥 메뉴를 클릭해서 눌러서 들어가면 게시판이 열리면 그 흥미로워 보이는 글의 제목을 눌러서 그 글을 읽는다. 그런 기본적인 과정은 지금의 모바일 게시판하고 똑같거든요. 인터넷 게시판, 모바일 게시판하고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작가하고 독자 사이에 그 작가의 아이디와 작품이 재밌다, 재밌지 않다 외에 어떤 직접적인 소통은 없고요. 굉장히 평등한 장이었다고 지금은 생각해요. 작품이 재미있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출판사에서 제의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 작가로 데뷔를 하고, 독자님들 중에서 읽다가 이런 소설은 나도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너무 재밌으니까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써서 조회수가 안 올라가면 망하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러면 저런 환타지 동호회 혹은 환상문학 동호회의 그 저자가 작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단이라는 시스템 없이 정식 교육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재미있는 소설을 쓸 수 있으면 독자한테 평가받아서 작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에서 시작됐고요. 거기에는 작가의 성별이나 연령이나 정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어로도 이미 출간이 돼 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출간이 된 책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하셨던 김보영 작가님은 94년인가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보영 작가님은 2021년에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커상 후보에 오르셨는데 김보영 작가님 얘기는 왠지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김보영 작가님의 작품이 이게 종의 기원과 다른 이야기들이라는 책인데, 종의 기원하고 진화 신화, 종의 기원 3부작하고 종의 기원 2부작하고 진화 신화하고 그 대표작들을 모아서 영어로 번역해서 낸 책이고, 김보영 작가님은 이 책 내기 전에 레디메이드 보살이라는 박성환 작가님 작품을 표제작으로 한 한국 SF 영어로 번역된 단편집에 그 2019년도에 이미 또 작품을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8년, 9년 요때부터 미국에서 그 UCLA의 한국학과 교수님이 가야프레스라는 출판사를 아예 하나 차려서 한국 SF를 번역해서 계속 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책이, 저 가야프레스에서 낸 그 책이 전미도서상 후보에도 올랐고, 그러니까 교수님의 안목이 굉장히 정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배명훈 작가님은 그 제가 저주토끼 냈던 홈포드스타에서 제가 책 내기 한 달 전에 타워를 내셨고, 이번 달에 일주일 전인가 저 타워 후속작 빙글빙글 우주군이 또 홈포드스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정소연 작가님은 클락스월드의 단편 개화라는 단편을 내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연정 이렇게 있잖아요. 저 클락스월드는 휴고상이나 네뷸러상 탄 작가들이 작품을 게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저기에다가 작품을 게재했다가 휴고상이나 네뷸러상을 타거나, 그런 굉장히 권위 있는 미국의 SF 전문 잡지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해외 진출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 몇 년 전에 한 2014년, 2015년서부터 해외 진출을 계속 하고 계시고, 2018년, 9년 이후에는 그 해외 진출이 정말로 활발해졌어요. 예, 그래서 한국 SF는 지금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 작가들이 누가 있는지 회원을 보시면 여기에 63분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 이분들의 작품을 한 번씩 그냥 여기에서 그냥 눈 감고 아무나
찌는 마시고 여기 이하진 작가님이 계시고 예, 저기 앉아 계시고 이주영 작가님도 저기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작품을 읽어보시면 최근 한국 SF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 SF를 이끄는 젊은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쓰는지를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이것은 이성탄 작가님은 왜 프로필 사진이 이러냐면 그 자녀분이 그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필에 그 나랑 같이 사는 어린이는 세상 최고의 어린이다 이렇게 자녀분을 찬양을 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하고 그러면 한국 SF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왔는가? SF는 보통 과학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 현재 대표인데요. 내년까지 대표인데요. 예, 구룡포 야옹이 이게 접니다. 예,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근데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상과학소설이 아니고 과학소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어 사전에 보시면 공상이 현실적이 아니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마음대로 상상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 공상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원래 과학소설 영어의 원어가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과학소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과학소설이라고 하는데 저의 원래 전공은 러시아 빨갱이 문학인데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공산권에서는 그러니까 소비에트 시기부터 공산권에서는 과학 환상 문학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공상과학이 아니고 과학 환상 문학이라고 해왔고요. 그래서 나야인데 너는 왜 틀렸니? 예, 저게 죄송합니다. 스펠링이 틀렸으니까 이거 찍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예, 근데 과학 환상이라고 하고 중국하고 북한뿐만이 아니고 러시아에서도 계속 저렇게 나우치나야 판타스티카라고 하고 있고 폴란드에서는 판타스티카 나우코바라고 하고 그러니까 과학적 환상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과학적 환상하고 과학소설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과학적 환상이 동유럽 문학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회 체제를 상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꼭 과학 기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 다 과학적 환상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에서 100만 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종이 SF 잡지인데요. 제목이 과환세계예요. 예, 이 과환세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 과학 환상을 줄여서 과환이라는 거를 장르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중편 과학 환상 소설 여기 보시면 과학 환상 소설이라고 돼 있죠. 이 책은 서울에 있는 그 국립중앙도서관 6층의 북한실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면 서울이 멀다. 예, 서울까지 가시면 6층에서 통일부에 6층에 입장을 하시면 타블렛이 있어요. 거기에서 통일부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마음껏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예, 북한 책들은 정말 진짜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저 푸른 이삭이 1988년도 작품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실에 북한 과학 환상 소설이 2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 소설은 88년이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그땐 살아 있었는데요. 김정일이 극찬하면서 모든 과학 환상 소설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식이니까 문화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똑같이 써라고요. 재미가 없죠. 예, 근데 저 푸른 이삭이 그래서 현재 20세기, 21세기 북한 SF의 주된 방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북한이 식량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 푸른 이삭이 벼이삭인데 바다 밑에서 벼 키우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산이 많잖아요. 평원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쌀을 키워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SF,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상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 푸른 이삭에서 그래서 그 바다 밑에서 키운 쌀을 먹으면 암이 치료돼요. 근데 북한이 그러니까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각하고 의약품이 부족하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 공백하고 식량난이라는 현실의 절박한 그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상해라, 이런 주문이 위에서 당에서 내려오면 그런 내용으로 분량은 어떻게 해서 어느 작가가 1년에 몇 편을 쓴다, 이게 연초에 다 공지가 된대요. 그러면 공장에서 그 제품 생산하듯이 그렇게 할당된 분량대로 마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 SF 전공하신 건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출판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좋게 말하면 실용적이라고 해야 될까,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경직돼 있는 거죠. 정해진 주제로 정해진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작품을 정해진 분량대로 정해진 그 날짜까지 써서 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 특징들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예, 그래서 과학 환상이라는 용어가 구공산권과 현재 공산권에서 사용되고 있고, 과학소설이라는 용어가 영미권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상과학이라는 용어는 현재 SF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용어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SF의 그 역사는 1920년대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 한국에 소개된 첫 번역 SF 작품들은 일본을 거쳐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는 형태로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이나 잡지가 폐간이 되면 그 창고에 있던 나머지 재고들이 다 처분되잖아요, 폐지 같은 걸로. 그래서 남아있는 증거물을 찾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누가 몇 년도에 어떤 작품을 번역했는지 추적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번 폐간되거나 2번 한국전쟁 때 홀랑 타버리거나 이래서 찾기가 진짜 힘들대요. 그리고 한국인 번역가들이 이 SF를 처음 번역해서 한국인 독자들한테 선보일 때에는 한국도 이렇게 외국처럼 발달된 과학기술로 독립해서 일본을 좀 이기고 독립을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SF 작품들을 번역해서 조선의 독자들한테 선보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 SF를 번역하거나 번안하신 작가님들이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필명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필명도 사람 이름 같은 필명이 아니고 무슨 자동차 뭐 이런 필명을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추적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SF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 누가 처음 번역 소개했고 누가 처음 창작을 했는지를 밝혀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윤성 작가님은 굉장히 최근에 발굴됐어요. 이런 작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 2016년, 2017년 이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1960년대에 글 쓰기 시작하셨는데, 예, 그래서 천공의 용소년이라는 한국 SF 작품이 아마도 지금 현재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 SF 창작 소설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린이 청소년 SF 잡지에 연재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 잡지가 중간에 폐간됐나 봐요. 그래서 끝이 안 났어요. 미완성인 상태로 그냥 남아 있고요. 이 작품은 그 바깥에 계시는 아작 출판사에서 저기 포스텍 SF 어워드 수상작품집 내주신 아작 출판사에서 2017년인가 2018년에 이미 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아요. 되게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는 단편집이에요. 재밌어요.
용소년은 용감한 소년인데요. 김박사라고 하니까 좀 웃기지만 김 박사가 발명한 우주선을 타고 저 용감한 소년이 우주로 나가서 이렇게 모험을 하는 되게 전형적인 그 우주선 모험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한국 SF에서 한국 SF의 초창기에 가장 걸출한 SF 작가이면서 한국의 SF라는 장르가 그 명확하게 장르로 인식되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한낙원 선생님이에요. 한낙원 작가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국가 독립유공자이시고 본인은 엄청난 엘리트이셨어요. 그래서 평양방송 아나운서도 하고, 그리고 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영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메이지대학 영문과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통역관도 하시고 육군사관학교 졸업을 하시고 뭐 UN 심리작전처 공보교육국 방송부장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한국 SF 초창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국가건설 초창기에도 굉장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러면서 과학소설을 1950년대부터 쓰기 시작하셨는데, 이 한낙원 선생님의 과학소설은 현대문학에서 한낙원 과학소설 선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작품이 진짜 많아요. 단편부터 거의 장편에 가까운 중편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낙원 선생님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이분의 작품에는 금성탐험대나 뭐 우주항로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있으면 반드시 여자 주인공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우주 비행사가 작품에 나와요. 근데 이 금성탐험대 여성 우주 비행사가 나오는데,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가 실제로 우주 여행을 했던 게 196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여성 우주 비행사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 여성 우주 비행사가 등장할 것이다가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여성 우주 비행사가 그냥 있는 작품을 쓰셨어요. 그리고 저 금성탐험대에서는 한국, 미국, 소련 세 나라가, 60년대니까 소련이 아직 있었는데 한국, 미국, 소련 세 나라가 같이 협동해서 우주 탐험을 해요. 그러니까 저 62년이면 한국전쟁 끝난 지 10년 안 됐을 때예요. 소련은 적이고 공산주의는 박멸해야 되고 이럴 때인데, 한국, 미국, 소련이 같이 사상을 넘어서 과학을 탐험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런 때가 오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우주 비행사가 돼서 같이 우주를 탐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대를 한 50년 정도 뛰어넘으신 분이셨어요. 굉장한 분이신데, 여기에 보시면 방정환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한낙원 과학소설상이 있거든요. 저분의 이름을 딴 과학소설상을 따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 어린이 도서상 저작부문이고, 저 한낙원 과학소설상을 운영하는 출판사는 어린이와 문학이라는 어린이 문학 전문 잡지사예요. 그래서 저 한낙원 선생님의 그 유산이 뭐냐 하면요, 공상과학이라는 장르가 존재한다를 확실하게 한국인의 머릿속에 인식시켜 주셨는데, 그러면서 공상과학은 어린이들을 위한 장르이다, 그런 인식도 같이 아주 단단하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1962년인데 어른들 읽는 소설에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에 연재하는 소설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소련이 같이 과학 탐험하고 이러면 남영동 불려가서 안녕, 이렇게 돼버렸겠죠. 그러니까 저 시대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그 엄청난 공헌을 세우셨고요. 한국 공상과학 소설의 선구자, 이렇게 묘비명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2016년, 2015년까지는 저 한낙원 선생님 뒤에, 한낙원 선생님이 1990년대까지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2007년에 타계하셨고,
곧바로 건너뛰어서 87년에 복거일 선생님의 비명을 찾아서가 어른들을 위한 문학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한국 최초의 본격 SF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문윤성 작가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이 비명을 찾아서는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부제가 경성 쇼와 62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이 만약에 계속해서 한국을 식민 지배했더라면 한국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로 그냥 일본에 흡수돼서 그대로 40년이 지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런 전제로 대체 역사 소설을 쓰신 게 저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과학기술이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SF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환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데 그 나름의 역사와 체계를 가진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과학 환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복거일 선생님은 신춘문예 데뷔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단을 할 수 있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SF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아주 최근에 문윤성 작가님이 발굴이 되신 거죠. 그 문윤성 작가님은 1965년에 주간 한국 제1회 추리소설 공모전에 당선을 하셨는데요. 완전사회는 추리소설이 아니에요. 이 완전사회도 바깥에 계신 아작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셨습니다. 예, 완전사회는 SF예요. 완전사회도 미래 대체 역사 SF인데요. 제목이 왜 완전사회냐 하면은 지구에서 그 냉동인간 기술이 발명이 돼서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완벽한 인간을 뽑아서 냉동해서 미래로 보내기로 해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뽑힌 사람이 한국인 남성인 거예요.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냉동돼서 200년 뒤에 깨어나 봤더니 자기만 혼자 남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사회입니다. 여자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들만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아무 영향이 없고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사는 세계도 똑같이 정파가 있고 파벌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나름의 복잡다단한 역사가 막 있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갈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풍부한 세계인데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내는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스포일러인데,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밖에 아작 출판사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스포일러를 하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예, 근데 이 작품은 제1회 추리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이유가 뭐냐 하면 공상과학은 애들이 보는 장르였던 거예요. 65년에. 그러니까 어른을 위해서 쓴, 그것도 잘 쓴 미래 세계에 대한 소설을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추리소설 공모전이, 그러니까 장르소설 공모전의 통칭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중문학 장르소설이라고 하면 장르문학이라는 개념조차도 없고 그냥 추리소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중문학, 한국 장르문학이 한 50년이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얼마나 세분화돼서 굉장히 풍요롭게 발전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생존이 아니고 이 시기에 성년을 맞이해서 저 소설을 읽으셨던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살아있는 한 사람의 삶의 그 기간 사이에 장르가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한국의 대중문학은 사실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윤성 작가님의 완전사회가 한국 최초로 문학상을 수상하고 작품성을 인정받은 어른 독자들을 위한 SF인데 최근에 발굴됐고요.
그리고 문윤성 작가님은 강원도 철원 출생이시고요. 평생 글 쓰고 싶어 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계속 뭐 배관공으로 일하시고 뭐 공장에서도 일하시고 청소노동도 하시고 계속 노동자로 살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발표하지 못한 원고를 엄청 쌓아놓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문윤성 작가님은 손녀분이 그 할아버지의 원고를 다 모아서 저 완전사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간을 하고 계시고요. 아작출판사에서는 문윤성 문학상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문윤성 작가님의 이름을 딴 문윤성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 31일이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글을 쓰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한국 SF는 지금 보시면 한낙원 작가님도 그렇고, 한낙원 작가님 소설은 그러니까 그 한국과 미국과 소련이 그런 냉전과 사상의 관점의 차이를 넘어서 언젠가는 과학의 이름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언젠가는 한국도 미국이나 소련에 맞먹을 정도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 비행사를 우주에 보낼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작품에 담았거든요. 사실 그 희망도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복거일 작가님 소설을 보면은 우리가 이대로 일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한국인은 누구이고 한국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식민지배라는 어두운 과거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이 얼마나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가,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쓰셨고요. 완전사회에서도 200년 뒤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학으로 이 세계의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200년 뒤에 가장 완벽한 사람은 한국 남자, 이런 그런 소설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요. 작품에 보면은 과거와 미래와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이 이 한국이 약소국인 이 현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이런 그 굉장히 무거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그림자가 언제나 어깨 위에 이렇게 얹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시대에 살아오셨으니까. 근데 재미있으니까 SF를 쓰고, 재미있으니까 SF를 읽고, 그리고 책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책을 구해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이전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힘든 작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헌책방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헌책들을 뒤져서 내가 원하는 책을 찾아낸다든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서 끌어안고 집에 온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재미있는 작품들을 재미있으니까 읽고, 즐기고 즐거우니까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쓰는 과정과 결과가 즐거워서 독자들이 나의 작품을 또 읽고, 이렇게 즐기기 위한 문학,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SF가 대중문학이 된 거는 제 생각에는 저 PC통신 이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 SF가 그 역사와 사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정말 대중문학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오락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문학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거는 냉전시대 이후의 일이에요. 냉전시대까지는 그 냉전의 그림자가 우리한테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런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그런 무게에서 벗어나서 정말 재밌으니까 쓰고 재밌으니까 읽기 시작하면서 한국 SF가 얼마나 그 한없이 날개를 뻗을 수 있었는지를 보면 시대와 사회가 문학하고 결코 이렇게 별개가 아니고, 특히 대중문학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읽는 장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중문학이야말로 가장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장르인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가 SF는 과학과 기술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 책이 아니고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발표하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듀나 작가님이나 이영도 작가님이나 전민희 작가님 같은 분들이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쉽게 글을 발표하고 쉽게 글에 접근하고 쉽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한국 SF는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세계 정복하고는 약간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재밌는 작가님이 저기 이 포스텍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곽재식 작가님은 그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공학 석사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연세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받으셨고 지금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과학 책도 엄청 많이 쓰시고 그리고 연구원 노동 억울분통 SF를 쓰세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셨으면 누구나 울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뒷목 잡으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SF를 쓰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역사 덕후세요.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 역사 덕후라서 이런 괴물 얘기라든가 이런 괴물 얘기가 그러니까 혼자 상상해낸 괴물 얘기가 아니고 역사책이나 혹은 뭐 그 삼국유사 이런 데 나와 있는 괴물의 묘사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괴물 백과사전도 내셨고 그리고 그런 옛날 그 문헌 용제총화 뭐 어우야담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얘기들을 모아서 역사 소설도 쓰세요. 그래서 역사 소설하고 과학하고는 사실 약간 괴물하고 과학은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 괴물하고 과학이 만나는 거는 뭔가 방사능에 노출된 거미에 물려서 스파이더맨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괴물과 과학 양쪽을 이렇게 각각 쓰시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쓰세요. 그런 분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SF는 참고로 곽재식 작가님은 과학소설 작가연대 소속이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과학소설 작가연대에 지금 현재 63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저기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꼬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가 아니고 이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면서 과학소설 작가연대 소속이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추산으로는 한국의 과학소설 작가는 한 100명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SF는 쓰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쓰고 읽는 사람은 재미있기 때문에 읽는 그 정말 대중문학의 본질적인 그 정신에 잘 맞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중문학은 재미있고요. 한국 SF 대박 재밌어요. 여러분 한국 SF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 작가님 강연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들어서 사실 그냥 대담 안 하고 강연만 2시간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했는데요. 그래도 SF 관련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저희가 대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저는 오늘 대담 진행을 맡은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SF가 참 재밌고 매력적인 분야고 이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또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저도 SF를 사랑하는 독자로서 작가님 강연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 한국 SF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은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대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일단 저희가 오늘 주제 도서로 잡은 것은 그녀를 만나다라는 단편집인데요. 이제 여기 오실 분들이 이를테면 책을 다 읽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SF를 열렬히 좋아하실 수도 있고 SF에 크게 조예는 없지만 그냥 흠이차 오셨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폭이 넓어서 오늘 대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최대한 그 넓은 폭을 다 하나씩 훑어보는 방향으로 대담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뭐랄까 나는 저거에 답을 아는데 라는 게 나오실 수도 있지만 좀 오늘은 폭이 넓게 준비를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SF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SF가 어떤 장르인지 앞서서 강연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SF
작가분들과 제가 대담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제 강연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제가 잘 안 하고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말자라고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항상 동의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SF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약간 금기에 가까운 질문이고 SF 작가분들도 저도 그렇게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되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약간 폭이 넓게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SF라는 장르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조금 대략적인 이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다고 해도 조금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SF란 장르를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가님의 생각을 일단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무려 1976년에 뉴욕 대학교였나? 어딘가 미국의 대학교에서 대학생들하고 했던 대담에서는 과학기술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저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정의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과학기술이 인간과 상호작용한다는 그 표현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쓴 논문에 SF를 뭐라고 했냐 하면,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기서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연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럴듯한 혹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과학 이론이나 기술을 미래에 투영시켜서 인간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쓴 이야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은 이제 SF만 쓰시는 게 아니라 뭐 SF 별로 안 써요. 네, 사실 저주토끼도 그렇고 이제 공포환상 문학 쪽을 쓰시는데, 그러면 쓰실 때의 접근도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을까요? 그 SF 쪽이, 그러니까 SF가 좀 더 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지면이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수요가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돈의 영혼을 팔고 그 청탁이 들어오면 SF를 써달라는 청탁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은 SF적인 방향으로 써달라 이런 청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러저러한 기술이 있어, 그냥 있는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쓰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러저러한 기술이 있다고 치자 이런 걸 설정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SF라는 게 과학 기술과의 상호작용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걸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거나 그러시기도 하세요. 뭐 과학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 기술에 대해서 뭔가 항상 부담이 되죠. 저 네. 고등학교 때 물리 70점 맞췄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과학 소설을 쓰라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 독자분들한테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KCI라는 한국 학술 논문 색인, 아니 한국 학술 논문 인용 색인인가? 그 한국에서 출간된 모든 논문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공개된 논문도 있고 아닌 논문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포스텍이니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들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어로는 일단 KCI에 검색을 하면 거의 모든 그 주제에 대한 논문들이 다 거기에 있고, KCI이기 때문에 검증된 논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더라가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어서 피어 리뷰를 받아, 논문 마감이 다가오는 분들 죄송합니다. 피어 리뷰를 받아 심사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게재한 논문들이기 때문에 KCI에서 받아서 논문을 찾아서 받아서, 물론 제가 이해할 수 없죠.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는데요. 저는 문학 전공자라고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대략 어떤 점이 이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점이고, 여기에서 검증되지 그러니까 더 실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지금 확실히 밝혀진 것은 어떤 부분이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그거는 논문도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 전공자는 글을 읽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파악을 해서
일단 틀리지는 않을 정도로 써먹고 있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논문을 찾아보시기 전에 일단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고 이거에 맞는 기술이 있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 건가요? 검색어가 있어야지 검색을 하니까 그쵸, 그쵸. 대충은 뭘 검색해야 되는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죠. 네. 아, 쉽지 않네요. 이게 SF를 쓴다는 게. 이게 얘기를 나눠보면 과학을 전공해서 SF를 쓰시는 분들이랑 문학을 전공해서 SF를 쓰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방법론의 차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과학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작가님의 방식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런 방식으로 쓰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 강연을 해주시면서 한국 SF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SF 소설이 물론 이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활발히 읽고 있고 한국과 뭐 국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있는 독자인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SF 소설이 어떤 다른 국가에서 번역되어 오는 SF 소설과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는가라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사실 저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번역되어서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국 SF가 다른 나라 SF와 뭔가 구별되는 점이 있거나 한가요? 아니면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한국 SF를 읽은 저의 학생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제 학생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 SF가 사회 비판적인 경향이 조금 더 강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성찰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한국 SF가 하드 SF가 모자라다라는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었고요. 그리고 배명훈 작가님하고 김보영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 한국 SF가 우주선 타고 나가서 다른 행성 정복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적대요. 왜냐하면 그런 우주 경쟁에 끼어들었던 적도 없고 남의 나라를 식민 지배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한국 SF는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페라가 적기 때문에 아마 하드 SF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 오페라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식의 그 식민 지배의 열망이 그리 이런 작품들은 없는 편이에요. 네. 저는 그 읽다가 가장 정말 이것은 한국적인 SF다라고 생각했던 작품이 그 단어가 내려온다라는 소설집에 수록된 소설 중에 그 화성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그 이주한 사람들과 지구 사이에 좀 시차가 있는 통신이 가능한 그런 이제 사회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설이었나 그 추석에는 명절이 돼가지고 그 화성에서 제사 지내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소설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은 정말 한국 SF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었는데, 사실 그런 어떤 특정한 이제 주제가 굉장히 한국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SF라는 장르를 이제 여기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좀 짐작을 하게 되는데, SF라는 장르 자체가 어떤 매력이 있는 장르일까요? 사람들이 SF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지금의 존재 방식이나 지금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의 한계를 굉장히 그럴듯한 설명을 통해서 다 넘을 수 있거나 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다른 존재,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거기에 빠져들기에 굉장히 좋은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럼 쓰시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재미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과학을 모르니까 어렵죠. 그 환상문학을 쓰실 때 조금 더 그런 쪽에 재미를 느끼시나요? 약간 다른 재미일 것 같긴 한데. 재미라기보다는 그 우리의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 방식을 계속 생각해야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존재 방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 방식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어야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즐겁고 더 나아진 세상 혹은 완전히 이상한 전혀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게 재미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이 퇴보하지 않고 진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SF 작품을 많이 읽기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읽으실 때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아니면 정말 재미로 SF 작품들을 보시나요? SF 작품은 꼭 필요할 때만 보고요. 저는 주로 귀신 얘기만 봐요. 귀신 얘기 재미로. 네, 좀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으세요? 저는 일본 괴담 정말 좋아해요. 한국 SF의 반대쪽 끝에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반대쪽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S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학기술적인 발상과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과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런 게 있고 일본 괴담은 그냥 현실이고 나발이고 귀신 일본이니까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되게 그러면서 귀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에 너무 좋아요. 괴담 역시 이런 걸 많이 읽으시니까 저주토끼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군요. 네, 전 개인적으로 저주토끼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괴담 같은 분위기가 또 거기서 비롯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 작품이 있기 때문에 주제 작품으로 좀 이야기를 옮겨볼까 해요. 그녀를 만나다라는 단편집이고요. 이 작품은 SF 단편집인데 수록 순서대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금 질문마다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수록된 영생불사 연구소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다른 단편집에도 수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제목이 영생불사 연구소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영생불사를 연구하는 제약회사 산하의 어떤 연구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상당히 가벼운 오피스 코미디물이고 정말 대책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 와중에 약간의 어떤 무슨 회식 문제와 횡령 문제와 뭐 회사에서의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행사 준비가 우여곡절이 있고 막 그런 좀 오피스 코미디물인데요. 이 영생불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뒤에 수록된 다른 SF 작품들보다는 훨씬 가볍고 유쾌한 톤으로 쓰였더라고요. 좀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생생하게 쓰여 있는데 그 뭔가 경험도 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영생불사 연구소에? 그 이상한 사람이 난입하는 그 부분부터는 상상인데요. 약 네. 80% 정도는 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앞부분 네. 80% 정도는 다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러면 정말 그 막 그렇게 난립을 행사 준비를 하는데 네. 막 별의별 일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 다 그 디자이너님이 설마 네. 이 과의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죠. 제가 그 대사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걸 꼭 써야만 하겠다. 내가 이걸 진짜로 이 부서에서 모든 일이 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소설로 써야만 하겠다. 예, 그래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그 행사 거의 전날 새벽까지 디자이너분이랑 둘이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포스터와 이걸 수정하는 그런 씬들이 있거든요. 그 진짜로 겪으신 일이었군요. 이거를 그럼 좀 유쾌한 톤으로 써봐야겠다 이런 거는 제안을 받으셨던 건가요? 그 주제가 있었던 걸로 아니요, 기억하는데. 유쾌하지 않으면 네. 미칠 테니 그 자리에서 직장 그만두고 미칠 테니까 웃어야지 어쩌겠어요. 웃는 자가 인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웃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이야기였군요. 근데 영생불사 연구소 저는 되게 너무 재밌게 읽은 소설이어서 너무 좋아하는 사실 작품인데 이게 경험담이었다고 하시니까 약간 마음이 조금 슬퍼지네요. 근데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쾌한 소설이고 혈압 올라요, 혈압.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듣고 보니까 직장 고발 소설이었다. 네 그런 네 그런 소설이었네요.
그 표제작인 그녀를 만나다 얘기를 조금 길게 해보고 싶은데, 그녀를 만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집의 표제작이기도 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소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소설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이제 완전히 마지막에 가서야 드러나고, 사실 영생불사 연구소도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이 약간의 어떤 이야기 전체가 다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녀를 만나다의 경우에는 정말로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그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알게 되는 주제 자체가 지금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사회 비판적인 부분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소설집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을 쓰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작가의 말에서 류드밀라 페트루셰프스카야라는 러시아 여성 작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떤 점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어떤 작가인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예, 38년생이시고요. 항상 이렇게 까만 장갑을, 팔꿈치까지 오는 까만 장갑을 끼고 땅에까지 끌리는 까만 드레스를 입고 챙이 엄청 넓은 까만 모자를 쓰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약간 마녀 같은 복장을 하고 등장하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전투복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착장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러시아 문학계의 소련 시대부터 활동하신 거의 살아있는 전설인데, 굉장히 시니컬하면서 여성의 현실에 대해서, 특히 러시아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알코올 중독 문제하고 뭐 이혼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이렇게 날 것 그대로 이렇게 폭발하는 나라라서, 팬데믹 돌자마자 2020년에 가짜 보드카가 사람을 15명을 죽였나 하여간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 현실 안에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이렇게 헐떡헐떡하는 여성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세요. 그 중에서 시간은 밤이라는 중단 편선이 한국에 번역돼서 들어와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읽었는데, 거기에서 시간은 밤 표제작이 중편인데 막 한 문장이 12줄 막 이렇게 그거를 으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말투로 쓰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체를 저도 써보고 싶고, 그러니까 온몸으로 삶을 뽀개면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할머니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어머님이 지팡이를,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지팡이를 쓰시는데, 그래서 지팡이를 잘 관찰하면서 지팡이의 세계에 대해서 또 알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팡이를 든 우리의 주인공인 탄생을 한 것이군요. 근데 지팡이를 든 주인공, 이 할머니 주인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할머니 주인공이 팬미팅에 참여를 하러 이제 굉장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는 길에 일단 몸도 너무 힘들고, 가서도 어떤 보안을 통과하는 일이 너무너무 고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팬미팅 상대가 이제 이 소설의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구조 같은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약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평등행진 2017년에 시작했는데, 사실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한 건 200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운동이 있다는 걸 알고 행진에 참여하기까지 그 전에 10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5년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행진을 하시고, 단식도 41일인가 하시고, 하여간 차별금지법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든데,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오체투지도 하고 네.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하여간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렇게 썼어요. 아직도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너무 희망이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그녀를 만나다의 주인공의 그 너무 힘들고 막 그 지팡이 짚고 가는데 뭐 보안 검색들 통과했다가 또 규정에 걸려서 다시 빠꾸를 당했다가 막 또 힘들게 가서 그 과정이 딱 이 말씀 주신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길에 대한 굉장히 직접적인 비유였구나. 40년 뒤에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근데 그게 너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50년 네네. 뒤에도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굉장히 직접적인 비유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결국은 이제 팬미팅을 하러 가서도 그 이제는 입장에 성공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을 직접 내가 드디어 만나는구나 하고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대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팬미팅의 그 주인공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어떤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고 각자 그 참석한 사람의 앞에 모니터에 마치 어떤 거울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영상을 띄워주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려지는데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런 어떤 하나의 필터를 거쳐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란 필터를 거쳐서 그려내신 건지. 그게 그러니까 혐오는 네 마음 속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퀴어 퍼레이드 가면은 이제 제가 보는 분들은 화장을 예쁘게 항상 되게 쫄려요. 저는 화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진짜 예쁘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예쁘게 하고 저랑 같이 행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줄바깥에서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뭐는 죄고 뭐 죄악이 어쩌고 뭐 사탄이 어쩌고 뭐 이번에 대구 퀴어 퍼레이드에서 그 옆에서 사탄이 어쩌고 그러니까 루시퍼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들으면서 행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보는 관점이 정말 너무 다르고 이게 어떻게 넘을 수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경찰이 길을 터주더라도 그 관점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차이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 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그 미하일 바우틴 수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 관련된 수업을 했었거든요. 러시아 문학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문학 이론을 마치 과학인 것처럼 과학인 척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네. 네, 그래서 그 팬미팅에 가서 만나게 되는 인물이 이제 실존 인물이란 말이죠. 그 실존 인물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고 그때 굉장히 짧은 시기에 3분 정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같은 이유로 사회적 살해를 당하신 거죠. 그분들이 저절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겠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유가족분들 허락을 받거나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것도 또 2차 가해일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그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있어요. 부담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녀를 만나다라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모든 작품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여행의 끝이라는 그 단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여행의 끝은 약간 변형된 좀비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비물이 정말 이 나름의 전통이 깊고 좀비들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국 좀비들이 빠르고 이제 그 예전에 그러니까 물론 빠른 좀비들은 뭐 28일 후부터 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좀비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는 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역사가 깊은 장르고 걷는 좀비, 뛰는 좀비, 뭐 냄새로 인간을 찾는 좀비, 눈으로 인간을 찾는 좀비, 소리로 인간을 찾는 좀비 뭐 작가들마다 이제 각자 좀비에 대한 특성들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그 장르 안에서의 변주를 조금씩 주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 여행의 끝이라는 단편도 좀비물이긴 한데 약간 변형된 어떤 형태로 보인단 말이죠. 이 어떤 점에서 차이를 두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이 좀비물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도 있으실지도 궁금하네요.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폐쇄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이렇게 마음껏 물어뜯는 장면들을 써보고 싶어서. 근데 아무리 폐쇄돼 있어도 지구상에 있으면 이렇게 뭔가 공권력이 와서 말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구상이 아니고 우주로 보내서 마음껏 뜯어먹게 하려고, 그래서 물어뜯는 장면을 너무 쓰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좀비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일반적인 좀비 영화에서는 이제 뭐 눈 돌아가기 시작하고 뭐 으아에 뭐 이러니까 그 전혀 티가 안 나면 더 잘 물어뜯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잘 물어뜯을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에 이렇게 다 설정된 것들이군요. 우주선과 어떤 티가 나지 않는 차분한 좀비들이 나오거든요. 그 좀비들이랑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유 중에 제일 재밌는 이유인 것 같아요. 좀비물 관련해서 가장 더 잘 물어뜯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물이었네요. 다음으로는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라는 소설로 넘어가 볼게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인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인간에 대한 기억을 스캔하는 그 과정과 목성 탐사선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동시에 그 목성 탐사선에게 벌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교차 편집이 되듯이 나오게 되는데, 말하자면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성 탐사선의 이야기가 이제 삽입이 된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마리아 그라티아 플레나하고요. 그 뒤에 있는 원모어 키스 디어하고 방금 했던 여행의 끝하고 다 그 포항공과대학교에 있는 아태지역 이론물리센터에서 운영하시는 크로스로드에 실렸던 얘기들인데요. 여행의 끝은 제가 투고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원모어 키스 디어는 투고를 했던 것 같고 마리아 그라티아 플레나는 청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청탁이었어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청탁이라서 목성 얘기 집어넣고. 그러니까 크로스로드에서 청탁이 왔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SF를 써야 되는데 네. SF 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 목성에 관한 논문을 보고 카시니 얘기를 집어넣으면 SF가 되겠지. 그래서 썼는데 그런 꼼수를 들킨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SF 작품에 대한 청탁은 오지 않기 때문에 리뷰 청탁은 많이 오는데 28일까지 리뷰를 하래요. 그래서 지금도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작품 청탁은 오지 않고 있어서 저는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쟤는 SF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뽀록이 난 것 같아요. 세상에. 굉장히 보통 이렇게 쓰시고 나면 그 어떤 뭔가 작가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뭐에 대한 비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공모전 주제가 그거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SF 청탁이었기 때문에 탐사선 이야기가 들어갔다. 네. 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의 유토피아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마치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막 급박하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이런 느낌의 어떤 소설인데 좀 쓰시면서 그런 장면들 뭔가 박진감 넘치고 액션 영화 같은 장면들을 떠올리기도 하세요? 소설을 쓰실 때? 네. 그걸 생각하면서 글로 쓰신 건가요? 그걸 그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엔솔러지를 낸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2018년에 그 월드콘에 갔었거든요. 미국의 산호세에서 하는 데서 갔었는데 가서 하루 땡땡이를 치고 거기가 캘리포니아니까 테슬라 그 전시관이 있어서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차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그 밑에 배터리 팩하고 차 밑바닥 부분하고 차 윗부분하고 따로따로 떼어놓고 그 구조를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특이했는데 그걸 보고 자동차를 주인공으로 해서 디스토피아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동차니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박진감 있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녀를 만나다 수록작에 대한 질문들도 제가 좀 드려봤고요.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질의응답 넘어가기 전에 저희 대담을 조금 마무리하는 질문들도 몇 개 더 드리고 여러분께도 마이크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빨갱이 소설 너무 빵 터졌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어권의 문학들을 원래 공부하시기도 했고 번역도 하고 계시잖아요. 좀 러시아어권 문학의 매력은 뭐였을까요? 그 러시아어권 문학이 한국에는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이후로 잘 안 들어와 있는데요.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하고 뭐 아나 카레니나 같은 그런 그 주인공 이름을 저희 학생들이 외우지 못해서 고생하는 그런 작품 800페이지 뭐 1600 전쟁과 평화 1600페이지 막 이런 거가 그런 것이 주류이다가 1917년 18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설 문학의 분위기도 완전히 확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1918년부터 한 1927년 한 10년 정도 모든 것이 가능하던 아주 짧은 유토피아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혁명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내 손으로 만든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유토피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소비에트 사회 전체의 화두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 지금 찾아왔고 우리가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이걸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그 열정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랬다가 스탈린이 정권 잡고 나서 28년에 그 1차 5개년 계획 시작하면서 사람 막 죽이고 그런 다음에 37년, 38년에 대숙청하면서 막 죽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과 열정의 시기가 이렇게 공포와 죽음과 처형의 시기로 이렇게 추락하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러면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도 번역을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하고 싶은 러시아어권의 작가들이 있을까요?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작품 중에서 기술적 소설이라는 작품을 제가 또 번역을 언제 하면 좋죠? 큰일 났네. 이미 번역 계약 많이 되어 있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네. 그런데요. 러시아가 올해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하고 경제 제재에 참여하면서 한국이 비우호 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공식적인 교통편은 지금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려면 비공식적으로 다른 나라 거쳐서 갈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교통편은 끊어졌고 러시아가 국제금융망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송금을 할 수 없고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가 철수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관광객이든 뭐 취직을 하든 유학을 가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식상으로는 무비자 90일이긴 하지만 제가 러시아에 가서 새로운 작품을 발굴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권 작품들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 아니면 앞으로는 새로 찾아내서 소개하는 거는 아마 당분간 어쩌면 평생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의 나라를 지금 침공했고 스탈린이 했던 짓하고 되게 비슷한 짓을 푸틴이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내 한국 교민과 인접 국가인 한국의 모든 국내외 시민들에게 위협이 된다. 그거 외에는 러시아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번역을 과연 해야 하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시기가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SF 작가분들 만나면 제가 약간 사심으로 여쭤보는 질문이기도 한데 혹시 좀 최근에 재밌게 읽으신 책이 있다면 네, 저도 추천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뭐 떠오르시는 책 아무거나 약간 있을까요? 엄청 많은데요. 네. 우리도 이제 발사체와 달 탐사선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요다에서 나온 우리의 신호가 닿지 않는 곳으로라는 단편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경희 작가님의 모두를 파괴할 힘이
대박 혁명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성탄 작가님 단 한 명의 조문객이 이성탄 작가님이 법의학자시거든요. 그래서 법의학 SF를 쓰시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장르인데 현직 실무자가 썼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인데다가 그 책 광고에 여의도 증권가 고층 빌딩에서 미모의 여성 애널리스트가 살해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약간 썬데이 서울 같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그 작품 안에서 여성 수사관이 여의도 증권가 고층 빌딩에서 미모의 여성 애널리스트가 살해됐다고 신문들이 다 써제낄 텐데 조회수 올리려고 남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조회수 올리는데 써먹어도 되냐 이런 비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작품 안에서. 그러니까 왜 광고 문구를 이런 식으로 쓰셨는지 비판 당한 문구를 광고에 왜 그 부분만 왜 뒷부분 자르고 앞에만 이렇게 갖다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네 너무 오해를 많이 받기 좋게 노린 건지 잘 하여간 그 광고하고는 전혀 다른 작품이었어요. 뭐 네 그리고 황모가 작가님의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도 재밌었고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작품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맞다 저 광고해야 네. 돼요. 네. 저기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 현대문학에서 곧 나옵니다. 언제 나오나요? 그 알라딘에서 지금 북펀딩 하고 그저께 끝났겠다. 그러면 이번 달 안에 나올 거예요. 이하진 작가님이 지금 매우 창피하고 계십니다. 단편집인가요? 표제작 쓰셨어요. 표제작 쓰셨어요? 단편집인가요? 한국 과학 소설 작가연대 작가 20명이 참여한 엔솔러지. 20편의 엔솔러지예요. 이것도 사야겠네요. 지금 다 쓰셨잖아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쓸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쓰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고요. 이성탄 작가의 책이랑 곧 나올 엔솔러지는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대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와 계신 분들한테도 현장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작가님께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수 있나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바로 여기 손 드셔서 네, 여기 하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공포 소설하고 SF 소설을 모두 쓰시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둘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관계가 없죠.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가 그 러브크래프트 같은 코즈믹 호러도 그렇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SCP 재단이라고 해서 웹소설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도 호러로 시작해서 지금은 SF가 많이 섞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SF는 알고 싶어 하는 장르고 공포는 알지 못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장르인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공포는 귀신 얘기였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과학 기술을 뭔가 만들어 놓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기계 장비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본 세상이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였다거나 이런 식의 SF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거슬러 올라가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그런 거잖아요. 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인간 세계에 적응도 하지 못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SF 호러는 충분히 가능하고 영상물들 중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SF 호러, SF 스릴러 종류. 네. 네. 아까 질문 주신 넘어갈게요. 예, 작가님께서 문학을 전공하셨고 번역을 하기도 하시고 번역을 당하기도 하셔서 제가 궁금한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문학 작품을 번역한다고 하면 그 작가 특유의 문체나 문학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과학 논문을 번역한다고 하면 문체 같은 것보다는 어떤 팩트 자체에 조금 더 치중을
치중을 하게 될 텐데 SF라는 이 분야 자체는 왠지 그 가운데 어딘가에 걸쳐 있는 것 같아서 번역을 당하실 때 어떤 점에 더 치중을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품을 다른 분이 번역할 때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전혀 간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SF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 SF가 해외에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SF라는 장르의 특성상 해외 번역이 좀 더 용이하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학은 뭐 어느 나라 문학이나 SF를 포함해서 그 나라 역사와 문화와 그 모든 배경, 그 작가의 개인적인 배경까지 다 들어가게 마련이지만 SF는 모든 작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한국적이지 않고 혹은 뭐 지구적인 현실 자체에서 벗어나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드 SF일수록 또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과학적인 원리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좀 번역하기도 쉽고 독자가 배경 지식 전혀 없이 접근하기,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 지식 전혀 없이 접근하기에도 쉬운 측면이 확실히 있어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네, 안경 쓰신 분부터요. 그 두 가지인데요. 중고등학생 때 혹시 어떤 주변에서 그러니까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도 가고 일반적인 삶을 살겠지만 그래도 일반인과 조금 다른 특징? 야, 너 희한하다. 뭐 이런 면이 혹시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요즘 답답한 그런 중고생들한테 적어도 자유롭게 뭐 이렇게 좀 해라라는 그런 거 궁금한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괴담 이런 거 저는 너무 의미 없고 좀 이렇게 재미없게 느껴지고 사회성이 있는 또 인간이 보이는 우리나라 SF가 좋던데 그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의 또 효능,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일단 중고생들한테는 제가 해드릴 말씀은 없고요. 주변에 뭐 중고생이 있어야지 알지. 저는 중고생 때는 외국어를 잘하고 과학을 굉장히 못했다는 거 외에는 딱히 특이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과학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못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중고생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전혀 없고요.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에서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 앞에 문장을 기억해야 뒤에 문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줄거리를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읽어야지 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정 쪽을 좀 더 북돋워 주면서 논리나 지식은 좀 덜 초점을 맞추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괴담 같은 게 그런 건데요. 딱히 무슨 지식이라 뭐 일본 사회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일본 괴담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라든가 뭐 어떤 과학적 원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걸 갖추지 않고도 그냥 으스스하다거나 잘 모르겠고 무섭다거나 밝혀지지 않았지만 뭔가 흥미롭다거나 이런 식의 그 느낌을 그냥 그대로 즐기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효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과자 먹는 것 같은 그게 뭔가 영양가가 있어서 먹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맛있고 적당히 먹고 즐기면 괜찮듯이 그런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쩌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효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감정을 충분히 느낄 기회가 특히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박탈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살아가면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제한을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효용 그 자체로 효용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런 감정을 깊이 느끼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서 좀 자기의 문제에서 거리를 약간 두고 다른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조금 더 차분하게 현실을 대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 어디선가 보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잠시 휴식을 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까 뒤에 손 드신 분들 계셔서 네, 요 바로 뒷자리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처음 도입부에서 이제 강의하실 때 그 공상과학이라는 용어가 이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 용어를 SF 사이언스 픽션을 과학 소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그 엔지니어고 이렇게 문학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담을 쌓고 살아왔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문학을 좋아해서 제가 쉬다가 끌려와서 왔지만 너무 재밌게 지금 강의를 들었고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포스코에서 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공장에서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태우는 공장에서 이제 샘물을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였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저희가 1년에 내뿜는 석탄 그 탄소가 7,800만 톤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양의 10%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줄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공상과학에나 나올 법한 일들을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이 특히 그런 그 수소환원으로 가야 되는 그 지역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그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수소환원 제철 하이렉스 지금 포스코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다들 하는 얘기 이거 뭐 콩 같은 얘기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 픽션이 뭐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런 그 이상 같은 거, 그 꿈 같은 얘기들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SF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그런 뭐 예를 들어 사례가 있다면 제가 좀 더 SF를 재밌게 읽고 엔지니어들한테도 읽어보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신 작가님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요, 그 SF라는 장르가 그러니까 서양에서 처음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 최초의 SF를 보통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으로 치거든요. 1823년에 출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현실의 기술 과학에 영향을 끼친 SF는 사실 줄 베르느하고 H.G. 웰스가 제일 많이 썼어요. 그 줄 베르느 해저 이만리의 잠수함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그땐 잠수함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는데 잠수함이라는 게 SF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가능하다는 걸 보고 나중에 잠수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유럽이나 영미권에 예를 들면 최초의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잠수함은 다 노틸러스호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 해저 이만리에 나오는 잠수함 이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 해군에서 50년대 52년인가 3년인가 처음 발명한 미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이름이 노틸러스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그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SF 작가가 어떤 새로운 발상을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해서 그게 현실에 영향을 줘서 SF가 현실을 이끌어가기에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SF를 읽어서 뭔가 거기에서 휴식을 얻고 전혀 다른 세계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현실에서 조금 눈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탄소 저감을 향해서 돌진하신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탄소 저감하는 SF를 써서 그게 현실에서 실현이 되려면 일단 출간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너무 늦었을 것 같아요. 교정 봐서 그 출판사 찾아서 교정 봐서 이렇게 그리고 그 책을 출간하는데도 탄소가 나무가 탄소가 그래서 네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SF에서 어떤 직접적인 기술에 대한 영감을 이제는 얻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소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배명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 부분을 계속 공부를 했고, 학위를 따셨기 때문에 그 작년에 화성에 만약에 정부가 생긴다면 거기서의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화성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기술에 대한 어떤 영감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었어도 실제로 만약에 그런 기술이 생겼을 때 인간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권력 관계라든지 그 사이에서의 알력 다툼이라든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은 또 하게 되네요, 들으면서. 네, 그리고 아까 손 드신 분 중에 네, 뒤에 계신 분. 네, SF를 보면 이제 현실을 약간 비틀기 위해서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제가 SF를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글을 쓰려고 하면은, 뭐 제가 어떠한 기술을 생각하면은 이 기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글로 옮기려고 하면은 이제 그 기술을 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면서 사실 소설보다는 설명문에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SF에 나오는 기술이 개연성을 가진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작가님께서 쓰시는 SF 혹은 이제 사변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양쪽이 좀 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김보영 작가님이 한국과학문학상 심사할 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작품의 줄거리 안에서 서로 앞뒤가 맞으면 일단 과학 소설은 과학 소설이잖아요. 이거는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논문도 아니고 소설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서 앞뒤가 맞으면 그러면 SF로서의 개연성은 일단은 갖췄다. 이렇게 본인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서는 이게 이런 예를 들면, 예를 어떻게 들 수 있지? 구체적인 그 작품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려면 그러니까 투명인간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소설의 앞부분에서 얘기했다가 뒷부분에서 투명인간의 질량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근데 투명인간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질량까지 없애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존재가 사라져서 없어졌습니다. 안녕.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만들면 그건 이야기니까, 줄거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선 질량이 있다 그랬다가 뒤에선 질량 없다고 그랬다가 질량이 뭔지 잘 몰랐다가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앞뒤를 잘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기술이나 과학을 적용시키면 과학 소설이 되지만, 기술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문이나 보고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이쪽에 또 손을 많이 드셨네요. 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부터 이렇게 뒤로 갈게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연식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몰라서 좀 망설이다가, 저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제철법 연구하고 있는 정진호 교수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 학생분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SF는 우리 시간, 공간, 인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매개물로서의 그런 소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제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 날라다니고 장풍 쏘고 그것도 다 일종의 SF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빨갱이 나라들을 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거 다 SF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탄소저감 위원 그 제철법도 저는 북한하고 우리가 연결될 때 그게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뭐 그 아까 우리 학생분에 대한 거였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정보라 작가가 최근 들어서 해양수산물 SF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포항에 동해안에 사시면서 해양수산물 SF라는 아주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궁금하거든요. 어떤 연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지금 뭐 구상하고 있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 약간의 뭐 스포일러도 좋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특이한 장르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인간이 바다를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더 파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기감을 좀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처음에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 남편하고 연애를 하는데 남편이 포항 사람이라서 제가 듣도 보도 못한 해양수산물을 다량으로 먹어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네. 남편분의 영향으로. 저기 네. 앉아 있어요. 네. 굉장히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조금 더 스포일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양수산물 뭐 먹는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이 동해바다, 저는 동해바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 지금 뭐 한미일 군사훈련 독도 근처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동해를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서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로 보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 동해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해 안에서 펼쳐지는 우리 정보라 작가의 해양수산물의 어떤 결전장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상상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이제 사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여튼 좋은 작품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뒤에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손 드신 분, 네네. 네, 하시고 왼쪽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F랑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제가 저주토끼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 질문을 꼭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공포라는 게 시각적인 요소에 되게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눈앞에 귀신이 보여야 무섭고 어둡고 그래야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책은 어찌 보면 시각적인 요소랑 좀 많이 달리 되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저주 토끼를 읽고 처음으로 너무 무서웠다는 생각. 죄송합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 너무 공포소설을 저도 써보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약간 맛집의 비결을 묻는 것처럼 하는데, 약간 그 특유의 기이하고 되게 귀신이 나오거나 뭐 그런 직접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아도 되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맛집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게 본인이 무서워하는 걸 쓰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저주토끼 나중에 나오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천천히 망가지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귀신이 나오면 무섭겠지만 제가 그런 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남들은 다 봐도 저는 못 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실에서의 질병이나 사고나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지 않는 사회 상황이나 혹은
사회 상황이 아무리 잘 뒷받침돼 있어도 결국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확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도 않고 계속 고생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무섭기 때문에 제가 무서운 걸 쓰면, 그러니까 제가 봐서 제가 무서우면 거기에 같이 무서워해 주시는 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안 무서우면 남도 안 무섭거든요. 저한테 재미없으면 100% 남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예, 저는 제가 무서운 얘기를 썼어요. 네. 그 옆에 분한테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너무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주토끼에서 몸하다를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 아빠를 열심히 찾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와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발하고 오싹하다고 느꼈는데 동시에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은 제가 난소에 혹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리가 안 멈췄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흔한 질환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고 여성이 난소에 이상이 있는 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월경인데요. 그러니까 생리가 없어지는 분도 계시고 안 끝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증상이 되게 다양한데, 근데 그거 월경은 항상 매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걔가 터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걔가 터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생리에 이상이 있을 때 빨리 산부인과 가야 되는데, 한국에선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나 여성 청소년이 산부인과에 가는 걸 되게 금기시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난소에 혹이 생겼었는데 그때 17살인가 그래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산부인과 같은 데는 그 결혼한 여자가 임신해서 가는 게 아니면 안 간다 이러고 있다가 학교에 있을 때 터져서 실려가셨어요, 병원으로.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여성이 결혼하지 않으면 산부인과에 가지 않는다. 그것도 되게 사회적인 압박이고 되게 비정상적인 압박이고, 결혼하지 않으면 치과에 갈 수 없다 이런 건 없는데, 그렇잖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부러져도 외과에 갈 수 없다 이딴 거 없는데 어째서 결혼하지 않으면 여성은 산부인과에 가지 않는가, 이거 되게 이상한 사회적 압박이고, 그리고 그 임신 출산의 과정이 전부 다 한국에서만 아주 특이하게 결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상하게 낮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러니까 그 임신 출산 혹은 임신의 중단이 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그 의학적이거나 혹은 생물학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너무 이상한 압박들하고 너무 많이 연관이 돼 있고, 결국은 애한테 아빠가 없으면 출생 순간부터 애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생 경로를 걸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사회적으로 차단되잖아요, 한국에서. 한국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그 산부인과에 엄마랑 결국은 같이 갔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엄마 친구나 이모 친구들이 선 볼 때 만났던 이상한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줘서, 공중전화로 전화해가지고 계속 이상한 셰익스피어 시, 그거 실존인물이에요, 그 사람. 네. 저의 소설은 다 사실주의 소설이에요. 저는 사실주의 작가예요. 아이고. 네. 네, 저주토끼에 대한 질문까지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이제 시간이 저희가 다 돼서 질문을 더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작가님 강연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가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국 SF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